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물권법이 되겠네요. 물권법. 교재로 보시면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29페이지. 자, 물권법 총칙 돼 있죠, 그죠? 총칙. 거기부터 차근차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지문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년에 통계를 내보시면 기출지문하고 유사하게 한 70% 이상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소화를 해서 이해를 한다면 70점 넘긴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서를 많이 읽어도 실제 시험에 정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출지문을 정확하게 훈련해서 익혀서 소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물권의 종류가 객체해가지고 1번에 물권 법정주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즉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다. 이때 법률은 민법입니다. 민법. 자, 민법에서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8개죠. 그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2개 있죠. 그죠? 법정지상권하고 또 법정 분묘기지권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구분지상권. 자, 요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 그 다음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광업권, 어업권. 근데 환매권은 X죠.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그리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판례는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거 법정지상권하고요.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자, 이 2개는 관습법으로 물권으로 인정합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인정이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온천권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용권, 그 다음에 개인이 만든 도로, 사도 통행권. 요 3가지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관습법으로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 2가지, 인정에서 제외된 것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1번은 부동산은 환매권 X, 온천권 X.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이번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양수라는 것은 법률 행위거든요. 법률 행위에 의한 재산권 이전을 양도양수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격려받지 않으면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겠습니다. 일몰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 물권의 배타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건물은 토지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합이란 말은 하나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갑에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린 사람이 갑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건축을 했다, 나무를 심었다, 농작물을 경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토지에 부합하느냐? 부합. 토지에 부합한다는 말은 일체가 되었다. 또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하나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말은 독립이 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독립. 자, 건물은 항상 독립입니다. 독립. 이 불법 경작물도 성숙만 하면은 항상 토지에는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 수목은 아무 소리 없으면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목도 독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독립이 되는 경우는 크게 하나는 공시방법을 갖추면 됩니다. 공시방법. 뭐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되고, 그 다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심으면 됩니다. 정당한 권한. 자, 정당한 권한은 땅 주인, 소유자. 땅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거나 또는 사용자, 땅 주인으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서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수목은 아무 소리 없으면 토지에 부합된다. 토지에 포함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토지에는 독립이 된다. 공시방법을 갖추었거나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거나, 정당한 권한은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았거나 땅 주인으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서 심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독립이다. X. 이번에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 자, 농작물은 여기는 성숙이란 말이 없죠. 근데 아무 소리 없으면, 땅 밑에 있으면 미성숙, 땅 위에 올라오면 성숙입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성숙을 전제한다. 그러면 성숙한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와는 독립입니다.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자, 3번에 건물에 부합된 정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평가되지 않은 때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축 부분.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정축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정축. 자, 정축 부분은 아무 소리 없으면 대원칙이 기존 건물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A가 경매를 신청하면 S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리는데 이 기존 건물은 물론이고, 그죠? 정축 부분까지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정축 부분은 아무 소리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다. 그래서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낙찰자는 정축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되었냐 안 되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합이 됐냐 안 됐냐 그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는 부합이 된 정축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부합이 됐기 때문에 정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낙찰자는 그 소유권, 정축 부분의 소유권까지도 취득한다. 3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여기 나무가 독립이 되려 하면, 독립이 되면은 심은 자가 소유하잖아요. 을이 소유합니다. 그럼 독립이 되려 하면은 공시방법을 갖추거나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으려면은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근데 만약에 갑이 땅 주인이고
갑다시가 땅을 빌린 사람이야. 임차인이야. 이렇게. 자, 을의 입장에서는 땅 주인의 성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는 거하고 땅을 빌린 임차인의 성낙을 받아서 나무 심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성낙을 받아야 정당한 권한이지 땅 빌린 사람 임차인의 성낙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소유자의 성낙을 받거나 사용권을 취득했거나 이래 해야지 땅을 빌린 임차인의 성낙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토지의 소유자 성낙을 받은 것이 아니고 토지의 임차인의 성낙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정당한 권한이 없이 심었기 때문에 을이 갑다시 임차인의 성낙을 받아서 심어버리면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므로 땅 주인 갑이 나무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에 대해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5번은 제외입니다. 너무 지엽적인 판례라서 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물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자, 213조는 핵심이 뭐냐? 소유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소유자는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의 주체는 소유자, 상대방은 현재 점유한 자.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 핵심 요겁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 자, 214조는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예방이나 또는입니다. 예방 미시아입니다.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이란 말은 권리끼리 충돌이 됐을 때 어느 권리가 우선하느냐, 이거를 우선적 효력이라 합니다. 자, 우선적 효력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채권하고 물권이 충돌하면은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물권이 우선합니다. 자, 그런데 채권 중에서 강력한 채권이 있습니다. 첫째,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 있고 물권보다도 우선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자, 대등한 채권은 대표적으로 그죠? 등기된 임차권,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등기된 청구권, 이런 거는 물권하고 대등합니다. 자, 아예 물권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요거는 선순위 저당권보다도 우선합니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그 다음 두 번째, 근로자의 임금 우선 특권. 자, 이것도 우리는 물권보다도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권하고 물권끼리 충돌이 됐다. 여기는 채권하고 물권이 충돌됐잖아요. 그죠? 물권끼리 충돌됐다. 첫째, 점유권하고 다른 물권은 충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점유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의 대표적인 선수는 전세권 아닙니까? 그러면 갑이 집주인이고 을이 3년 동안 전세를 얻었어. 그러면 3년 동안만큼은 전세권자가 우선해서 사용 수익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되면 기간만큼은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소유자보다
전세권자가 그 집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한 물권끼리 충돌했다. 제한 물권. 대표적으로 전세권, 저당권이 충돌했다. 그때는 성립 시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성립 시기. 성립 시기는 등기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죠? 등기 시점. 이렇게. 등기 시점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의 집이 한 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A보다 앞에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A보다 뒤에 C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제한 물권끼리 충돌하잖아요. 이때는 성립 시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거는 선순위, 요거는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번에 보시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네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용의권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매각이 돼 가지고 낙찰이 돼 버리면 선순위 용의권은 존속하고 후순위 용의권은 아무 소리 없으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자,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선순위 용의권은 존속,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후순위 용의권은 소멸.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지상권을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즉 선순위 지상권은 그죠? 매수인 낙찰자에게 인수되지만, 즉 존속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한다. 맞네요. 자, 이번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A하고 C만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후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C는 없고 B가 있습니다. 자,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도 선순위 전세권은 존속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소멸한다. 이거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은 존속, 배당 요구하면은 소멸. 이렇게. 자, 이번에 보시면 선순위 전세권이지만 그죠? 배당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맞네요. 자, 3번에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된 경우에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등기 순서에 의한다. 맞습니다. 1순위 저당권. 자, 여기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자, 갑이 집이 있는데 지금 A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전세권, C라는 사람이 2순위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 저당권. 그럼 이 경우에 경매를 누가 신청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샌드위치 용의권이라 하거든요. 저당권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용의권이 들어있다. 자, 이 경우는 어느 누가 경매 신청해도 모조리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조리 소멸. 왜? 자, 우선은 보세요. 자, A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의 권리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럼 A가 경매를 만약에 신청했다 하면 A의 저당권 소멸, 같은 저당권은 전부 소멸,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후순위 용의권도 소멸. 이렇게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 자, 이제는 B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B. 전세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B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담보권입니다, 이제.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는 이미 용의권으로서 끝났고 담보권으로서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담보권끼리는 어느 누가 경매 신청해도 모조리 소멸합니다. 그래서 B가 경매 신청하면은 담보권 소멸, 담보권 소멸, 담보권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C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죠? 1년 중에서 6개월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C가 경매 신청하면은 경매 신청한 G는 소멸합니다. G는 소멸. G는 소멸. 그럼 같은 저당권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후순위 용의권도 항상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전세권이 되면은 어느 누가 경매 신청해도 모조리 소멸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모조리 소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조리 소멸. 자, 그래서 이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또 누군가 아무라도 신청하면 전세권 저당권은 모조리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등기 순서에 의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3번. 자, 4번 한번 보실까요? 가등기된 권리를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건과 우열이 정해진다. 맞습니다. 가등기된 권리. 자, 아까 보시면 우리가 물권하고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가등기된 채권 청권. 자, 가등기된 청구권은 가등기 시점하고 물권에 관한 다른 물권의 등기 시점하고 비교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등기 시점. 그래서 4번도 맞네요. 가등기된 권리를 본등기하면 가등기 시점에서 다른 물건과 우열이 정해진다. 그거 하려고 순위를 보존하려고 가등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번에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력권을 구비한 주임법 제8조의 보전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우리가 이제 이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소액 임차인. 좀 지워서 한번 볼까요? 소액 임차인.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거든요. 배당 받아가는 것을 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 하죠. 근데 이제 배당 받는 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을 회수한다 이 말이죠. 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회수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증금 전액이고 여기는 보증금 중 일부입니다. 일정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여기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항요건만 갖추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만 하면 되는데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 등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경매 등기 전까지. 여기서 경매 등기란 말은 경매 신청 등기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 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핵심이 등기 전까지입니다. 등기 전까지. 근데 5번은 보면은 경매 신청 등기 이전에가 아니고 경매 신청 이전에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된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경매 신청이 아니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6번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자, 근로자의 임금 우선 특권이라고 했어요. 근로자 최종 3개월치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 요 세 가지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을 근로자의 임금 우선 특권이라 한다. 그래서 6번은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 물권적 청구가 있네요. 물권적 청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라 합니다. 물권적 청구. 자, 우선은 물권적 청구는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을 해버립니다. 그럼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됐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건물 철거 청구. 건물을 철거하시오. 그리고 토지를 반환하시오. 이렇게 청구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토지 인도 청구 이렇게. 그럼 여기서 건물 철거 청구는 방해 제거 청구고 인도 청구는 반환 청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의 주체는 갑이고 상대방은 을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체는 현재의 물권자,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가 됩니다. 현재의 점유자가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함으로써 갑의 물권을 침해했다. 그때 갑은 을에게 물권적 청구로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하나씩 보면서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철거 및 인도 청구 되어 있는데 요 철거 청구의 상대방하고 토지 인도 청구의 상대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상대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빼버리고 철거 청구의 상대방으로 단순화시킵시다. 그러면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건물에서 나가라. 이거를 퇴거 청구라 합니다. 퇴거 청구 또는 퇴출 청구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자, 철거 청구는 조심하십시오. 건물의 소유자에게 합니다.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를 합니다. 실질적 소유자. 요거는 법적인 소유자고 요거는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지만 실제 처분권 있는 소유자를 실질적 소유자랍니다. 그러면 퇴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 요 사람이 아닌 건물 점유자에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입자, 임차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건물 철거 청구. 건물 철거 청구는 누구에게? 건물 소유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 건물 퇴거 청구는 반드시 건물 소유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건물 점자, 임차인에게 합니다. 자, 그래서 철거 청구는 임차인에게 못하고 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에게 못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건물 주인한테 철거하라고 해야지 세입자한테 철거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입자가 철거권도 없는데, 그죠? 근데 주인에게는 철거하라, 세입자에게는 나가라. 또 주인에게 나가라, 퇴거 청구 못 하잖아요.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퇴거 청구합니까? 그래서 건물 주인에게는 철거 청구를 해야지 퇴거 청구를 못 한다. 자기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라 소리를 못하고 집을 철거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한테는 나가라 해야지 세입자한테 철거권도 없는데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 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 즉 임차인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축조했기 때문에 을이 건물에 거주합니다. 따라서 을이 건물 소유자, 갑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해야지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병한테 매도하여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등기를 해서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위조를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고 병한테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조를 통해서 을이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실체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무권리자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 병은 어떻게 될까?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으면 제3자 보호 규정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여기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병도 권리 취득을 못합니다. 무권리자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갑이 여전히 권리자,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갑이. 그럼 결과적으로 을의 등기도 말소, 병의 등기도 말소. 그래서 갑은 을에게도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 병한테도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말소 청구 대신에 진정명의 회복 청구를 병한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명의를 회복할 수도 있다. 결국 말소 청구도 소유자가 하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도 소유자가 합니다. 저기서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 병한테 말소 청구 이래도 되고 말소 대신에 갑이 병한테 마지막 명의자한테 진정명의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회복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번에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각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갑은 소유자, 을은 불법 명의자, 병도 불법 명의자. 그래서 소유자는 불법 명의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말소 대신에 이번에 갑은 맨 마지막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방과 함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권적 청구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반환 청구, 두 번째는 제거 청구, 세 번째는 예방 청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자, 반환 및 점유권도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예방 여기는 조심해라. 손해배상 담보 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나 점유권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반환 및 손해배상, 제거 및 손해배상,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함께가 틀렸습니다. 또는 해야 됩니다. 3번은 X. 자, 4번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틀렸네요. 자, 이거는 뭐를 물었냐 하면 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았어.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미등기 건물이단 말이죠.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제 대금은 다 지급했어요. 대금은 완납을 했습니다. 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아직까지 등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등기 건물은 건물에 대해서 건축한 갑이 원시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 그럼 소유자이고 을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매수인.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는 채권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유자는 여전히 미등기 건물에 애초에 원시 취득한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집에 제3자 병이 무단으로 침입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반환 청구를 해서 병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해요. 할라 하면은 소유자를 대위해서 지금 갑을 대위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불법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자를 대위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틀리네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원래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맞고. 자, 육군의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에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방해 배제 청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갑이 물권적 청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권적 청구를 하는 사람은 현재의 물권자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침해를 당한 현재 물권자가 침해를 한 현재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를 합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갑다시한테 땅을 팔아먹어 버렸어.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갑이 아니고 갑다시입니다. 종전의 소유자 갑은 현재 물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번은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죠?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버렸어. 병한테. 땅 주인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철거 청구 소송을 하다가 땅을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현재 물권자는 병이기 때문에 병이 철거 청구를 해야지 갑은 철거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는 물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은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현재 물권자가 아니므로 방해 배제 청구를 상실한다. 이렇게 맞죠. 6번도 X입니다. 자, 7번의 물권적 청구는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배상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돈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니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별개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된다. 자, 반환 청구. 자, 우리가 첫째는 반환 청구가 있고요. 제거 청구가 있고 예방 청구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첫째는 점유권의 규정이 되어 있고 소유권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4조,
205조, 206조, 여기는 213조, 2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물권이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자,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끌어와서 적용합니다. 그걸 준용한다 그러거든요. 자, 여기는 213조, 214조 다 준용합니다. 전세권도 다 준용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침해됐을 때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권은 214조만 준용합니다. 저당권도 214조만 준용합니다. 자, 지역권과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는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독점적인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반환해라. 그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만 인정이 됩니다. 자, 유치권과 질권은 아예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8번도 맞네요. 지역권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맞고. 자, 9번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 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갖는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는 물권적 청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유치를 하고 있으면 항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침해되면은 점유권도 당연히 침해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럼 틀렸습니다.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점유권에 기한 것을 인정받고 유치권에 기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에 유치권자가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9번은 X가 되겠습니다. X.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 규정이 준용이 안 되므로 유치권에 근거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번의 임차인은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뭐 대위는 다 됩니다. 뭐 당연하죠. 자, 갑이 지금 집주인이야.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빌렸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서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은 채권자야. 채권에게서는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 자체를 가지고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을 가지고는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굳이 하려면 물권자를 대위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임차인은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있다. 직접은 할 수 없지만 대위할 수는 있습니다. 맞네, 그죠? 대위 행사할 수는 있다. 자, 11번. 자,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 돈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주로.
근데 물권적 청구는 행위를 청구합니다. 철거해라, 반환해라, 그죠? 제거해라, 예방해라, 이런 식으로. 따라서 11번에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에 의해서 비용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는 따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든지 해야지 물권적 청구를 가지고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는 오로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12번에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746조. 자,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그죠?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해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매매가 반사회적 무효더라, 이 말입니다. 반사회적 무효. 그러면 여기는 746조가 적용돼 버려요. 자,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어도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자, 불법이 되려 하면은 항상 103조, 104조가 돼야 합니다. 103조, 104조. 그래서 만약에 746조 불법,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무효가 되어도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때 불법은 반드시 반사회적 무효, 불공정 무효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불법이 적용됩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갑이 불법 원인으로 토지를 급여했다면은 이 매매가 무효가 되더라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자, 나쁜 짓으로 넘겨준 것은 찾아오는 것을 봉쇄하겠다 이래 되는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소유권으로 찾아오겠다. 그걸 허용한다면 불법 원인 급여의 취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도 못 찾아오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못 찾아온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1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12번은 틀렸습니다. 자, 13번에 소유자는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 현재 점유하는 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을이 불법 점유를 했는데 나중에 병이라는 사람이 특별 승계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병한테 지금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 이 사람이 특별 승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특별 승계인. 이렇게. 특별 승계인. 자,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이다.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땅 주인이고 이 사람은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입니다. 그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로부터 넘겨받은 특별 승계인 어떻습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하느냐 했을 때, 근데 현재 침해자나 점유자에게 한다 이 말인데, 현재 이 사람은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갑이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그냥 갑의 땅을 점유만 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무단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을은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집을 샀을 뿐이잖아요. 그죠? 귀책 사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갑은 병이 만약에 현재 집 소유자로서 갑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철거 청구를 합니다. 왜? 이 사람에게 잘못은 없지만, 그죠? 철거 청구의 상대방,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조심해야 될 것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할 수 없어요. 그 옆에 써놓으세요.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때는 특별 승계인이든 포괄 승계인이든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현재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3번은 틀렸습니다. 자,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3번은 옆에다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와 차이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와 차이.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을이 건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불법 점유했어요, 을이. 갑이 허락도 안 했는데 을이 갑의 토지를 불법 점유했어. 불법 점유하다가 또 병이라는 사람한테 토지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의 허락 안 받고 토지를 불법 점유했어. 또 병이라는 사람한테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 토지를 불법이든 적법이든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승계인이 현재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특별 승계인에게 언제든지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13번은 틀렸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안 봐도 됩니다. 자, 15번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자, 물권적 청구는 현재 물권자가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해버리면 현재 물권자가 아니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5번은 X. 자, 16번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원래 채권적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물권적 청구는 걸리냐 안 걸리냐 말이 많은데 물권적 청구도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기타 물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냐 안 걸리냐 아직까지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시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어쨌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17번에 물권적 청구할 때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이 손해배상 청구와 차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배상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는 전혀 귀책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필요 없고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권적 청구는 점유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17 맞네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맞네. 자, 8번도 지금 해야 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